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송혜덕입니다. 네,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에 보이는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 현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연속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요. 행복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부총리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1000만 교육 가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 1000만 명의 장래가 또 교육에 달려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또 모든 정성을 쏟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좋은 우리 교육의 내일을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기본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초, 중등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서 황우여 부총리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 과연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유시간 같은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인정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성적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뛰어난 학습 능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반면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지만 정작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목표의식도 없이 그야말로 그냥 그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과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희망학교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6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학기,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시험 대신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는데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활동과 참여 위주의 수업에서 자신의 꿈 그리고 끼를 더욱더 발산할 수 있는 기회에 찾아가는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좋았고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게 되면서 자신의 미래 설계에 대한 자신감이 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일반 학기제는 너무 시험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친구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생겨서 친구들이 학교라는 존재가 너무 편하지 않은 존재였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그런 학교라는 장소가 좀 더 편한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체험을 할 때 저희가 월드비전에 갈 수가 있었어요. 월드비전에 갔는데 이제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저의 꿈에 한층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교실의 활기를 되찾아준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교육을 통해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며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 개혁, 공교육 정상화법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황우여 부총리의 교육부 장관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행복한 교육 세상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교육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왼쪽에는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영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교사운동 김준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박경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태안여자중학교 서재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기획은요, 이 네 분 교육계 전문가들께서요, 이 교육정책 현안들을 부총리님께 직접 묻고 또 부총리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요, 날카로운 질문과 또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요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의 이영애 이사장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유학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한 그런 학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800개의 학교가 시범을 하고 올해는 2,500개, 내년에는 모든 중학생들이 다 추진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 목표가 이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학생 스스로 이렇게 좀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떡잎이 나타나면은 이게 어떤 식물이 될는지 어떤 나무가 될는지 알 수 있듯이 사춘기 때가 되면은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소질과 적성, 재능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마음껏 한번 펼쳐봐라 하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로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특성화 학교니 이게 또 예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인문으로 간다든지 각종 이렇게 나눠지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습이 그동안은 선진국 추격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이 낸 문제, 그리고 그들이 발견해낸 해답, 정확한 해답이 이미 나와 있는 분야를 우리는 후진의 국가로서 따라잡기 위해서 빨리,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그 문제와 해답을 가르쳐주고 그걸 집어넣고 학생은 그걸 담아서 암기해서 딱딱딱 이렇게 빨리 맞추는, 그리고 또 성적도 전부 내서 상대평가를 해서 강하게 경쟁을 시키는 이런 교육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이 인류를 함께 새로운 경지로 나가는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뭔지 모르겠고, 더더구나 해답은 있는지 없는지, 또 해답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학생들은 이제는 해답보다는 질문이 중요해요. 묻는 교실, 또 선생님도 딱 이게 해답이다라고 가르쳐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돼서 기다려주는 선생님, 그리고 정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경지의 교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뭘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에서 내면에서 끌어내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축해서 자유학기제다라고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학생의 꿈과 끼 그리고 재능과 적성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셨고요. 추격형 교육보다는요, 이제 앞서서 이끌어 나가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박경미 교수님께 한번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서대표 선생님이 계신 충남 태안여중에 가서 자유학기제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방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발랄한 수업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초기에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지만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되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몇몇 학교를 가봤죠. 학교를 가보면은 학생들이 우선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좋은데든지 아니면은 눈을 딱 감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대답이나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내용도 짜보고도 하고 또 가보고 싶은 것을 의논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학습의 주체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아주 도식적인 어떤 교과서 내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무엇을 좀 할까 하는 그러한 창의 교육이라고 그럴까? 선생님도 교사로서의 그 모든 장신의 그 꿈을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려고 그러는 열의가 보이시고 학부형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요새는 조금 안도를 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학부형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제일 걱정 많이 하신 분들이 학부형이셨는데 뜻밖의 애들이 집에 와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확실히 좋아졌다 하는 얘기 들으면서 조금 안도를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행복해지니까요. 학부모님도 행복해지고 교사도 행복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도요 많이 줄었고요. 한 반 정도 줄었어요. 중학교 부분은요. 자살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을 밝혀주고 있구나.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을 되겠구나.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학부모님께서 우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해서요. 좋은 교사 운동의 김진우 대표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제 다음 학기부터 자유학기제인데, 그러니까 시험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한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그 다수의 학부모들은 그 학력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냥 놀다가 2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이제 시험 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그 답변들을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를 좀 해결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아무래도 국영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학력 저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받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뭐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점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부총리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합동해서 저한테 공격을 하시면 제가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안심하셔도 좋은 것이 왜 우리나라 말에 아무리 열심히 하는 애도 좋아서 하는 애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습의 흥미와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충분히 잠자고 충분히 놀다 보면은 뭔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 수업을 다 해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국가에서 하려는 그 교육 과정은 다 이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형 평가까지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도 간간히 보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꾸준히 하되 이것을 그동안에 상대평가라고 막 그냥 정기적인 시험을 보고 점수화하고 또 점수가 아주 비교해주고 이러는 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통계를 내보니까 네. 그 후에 그 다음 학기 평가에서 매우 우수에 대한 비율이 국어는 거의 6%, 수학 또한 4%, 뭐 나머지 과목도요. 다 A 파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성적이 향상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요. 그 학습에 대해 우리가 수학 점수는 잘 나올지 몰라도 수학을 좋아하거나 수학의 그 깊은 맛을 이해하는 학생이 자꾸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길도 역시 자유학기제라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요, 국영수 시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만 주어지는 것도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 지금 학력도 우려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학력이 좋아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사 입장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재표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께서 직접 시범 운영도 해보셨는데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죠. 네. 조님께. 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외부 진로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교실 수업 개선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실제 교실 수업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교육부에서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그 평가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라에서 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수행하면서 야 얘들아 이거 내가 잘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 다 100점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학생들도 야 우리 내일 시험이니까 우리 모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 100점 맞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 나이에 잘할 때의 그 교실의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꾸준히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4% 이상은 A등급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등급을 받으려면은 4%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몇 프로 정해지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어려워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4% 이상은 못 주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4% 이상은 100점이 안 나오도록 1등급이 안 나오도록 뭔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 된다. 뭘 만들어내겠다. 네. 이렇게 마음 잡수지 않다. 아니면은 또 변별력이 떨어지니 하면서 여러 가지 있거든. 학생들도 우리끼리 다 공부해서 다 1등 하자. 이게 안 되고요. 나는 오늘 집에서 좀 바쁘니까 나 혼자 가서 학원에 가야 돼요. 독수선생을 붙여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와 까다로운 걸 내더라도 나만은 1등급이 돼야 된다라는 중압감에 있어서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실 분위기에서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우정을 나눈다든지 속마음을 트고 서로의 같은 공동의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런 데서 해방이 돼서 서로 좋은 친구도 좀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같이 힘을 합해서 거기에 또 좀 앞선 학생도 있고 뒤지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같이 협동해갖고 나보다 우수한 학생 친구가 있을 때에는 서로 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훌륭한 학습 성적을 내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 또 그리고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여기 상호 흉엄을 없는 우정관계 속에서의 공동의 교실을 만들었으면 사랑의 교실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그래서 아름다운 꽃밭처럼 각자가 자기의 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분위기의 교실 그런 학습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학기제로 인한 이런 수업 방식,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요. 수업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권혜영입니다. 네.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체험처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모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 확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체험처 확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요. 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려면은 선생님이나 우리 교실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하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성결 문제죠. 그런데 특히 농촌이나 또 도시도 가정이나 사회나 뭐 직장이나 모든 데서 문을 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 나 바빠요. 그러면은 좀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의무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 모든 곳이 다 교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학생이 오면은 아, 너 왜 왔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회사의 고객,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애들이 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귀한 손님 오듯이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체험처가 58,800개 그리고 프로그램을 10만 개 이상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평균 3.5회 정도의 체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더 지금 보강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6월 달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좀 부족한 데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보고 받으니까 전 지역이 다 우리 법률이나 또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전면 시행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모님 좀 안심이 되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권혜영 학부모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학부모님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아이 엄마 이인숙입니다. 네, 중학생 자녀를 두신 이인숙 학부모님이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그 시도 지역에서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뭐 많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체험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총리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그 ICT 강국이니까 원격 동영상 또는 원격 영상을 해서 그 장소를 확보를 하고 그곳에 가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나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출연을 몇 번 했는데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고 그래서 코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주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각 기관이 오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버스가 가요. 뭐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있더라도 그 요청 받은 곳에서 만약 EBS 그러면 EBS가 어떠한 이제 시설이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이렇게 기본적인 예를 들면 정말 바쁜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도 금방 나올 수 없는 분은 미리 예상 문제나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동영상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하면은 클릭만 하면은 그러한 동영상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간접 체험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어머님 좀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예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부총리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나라 교육의 힘이죠. 이 공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의 이 폐해를 방지하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영애 이사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말씀하실 때 총리님이 굉장히 신나하시는 걸 봤거든요. 신나시죠? 저도 신나요. 자유학기제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네. 그런데 이제 공교육 정상화법이 2014년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 11개월 됐다라고 하지요. 근데 공교육 정상화법을 통하면 학교 교육에 정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는 내 아이가 선행학습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사교육으로 몰고 있고, 사교육비 교육은 OECD 평균 3배라고 합니다. 학교 수업 부실화 교권은 오래전에 무너졌다고도 하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학교에 출근할 때 나는 선생이 아니다라고 새기고 간다는 한숨과 한탄의 소리도 제가 직접 들었었습니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법이 바로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현장의 풍토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참 이제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건데, 우리 교실이 무너진다, 또 공교육이 어떻게 사교육에 치여서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자주 어린 말씀하는 걸 장관으로서 가슴 아프게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 국가의 대명제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교육 시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선행학습이라는 부분이요, 1학년 때 1학년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2학년 걸 공부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도 학생으로서는 지루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학원에 가서 지금 하는 거하고 동떨어지니까 잠이나 자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가르칠 의욕이 교실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학원에 안 가는 애들은 또 뭔가 학교 교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처지는 것 같고, 이래서 뒤죽박죽에 이제 교실이 되고 교육 현장이 된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백해무익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나라가 그 연령대의 학업 수준을 봐서 이거 공부해라라는 걸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리 해봤자 그럼 2학년에 가서 뭘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 학년의 것을 제 학년에 가르쳐라. 선생님도 어떤 때는 선행학습으로 좀 해야나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원칙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출발점을 삼는 것이죠. 네, 학교 공부만으로 이 평가하고 또 입시 대비가 충분한 이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들이 좀 앞으로도 많은 좀 결실을 거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교수님, 또 공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질문 주시죠. 사실 근데 이 공교육 정상화법이 제정된 배경 교과가 사실 수학이라서 저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그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규제할 것인지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학교 수업을 이루고 있는 이제 정규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이 전체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이 됐지요. 그래서 과잉 입법이라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았고요. 이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금지하는 그 조항을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그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결국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후퇴를 해서 현재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법 제정에 그 어떤 초기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과 후 교실까지도 선행학습을 다 금하라 그러니까 예습도 못하냐. 또 그리고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그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을 사실 법으로 금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은 또박또박 충실하게 교과 과정을 가르치시고, 애들은 바깥에서 뭘 하든 간에, 그러나 평가,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 내에서만 딱 낸다. 네. 그 시험 공부하려면은 시험을 치려면 다시 정상적인 수업을 열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기본을 잡고, 너무 과잉 규제를 할 때 또 부작용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건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1차 방정식을 풀어야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1차 방정식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을 막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포자가 지금 거의 30%대예요. 수학이라는 숫자만 나오면은 그냥 딱 덮어놓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교육과정이 참 치밀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밟아나가는 공교육을 교실에서 하고 또 선생님은 절대로 그 내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셔서 평가를 하면은 어느 때 가든 잡힌다. 그런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죠. 네, 학교 정규 수업에서는 이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 선행학습 금지를 폐지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학교에 계시는 이 서재표 선생님한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아무래도 입시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향후 수능 개선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능 하면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버뮤다의 삼각지대에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고 실종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난이도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렵게 내면은 사교육을 부추긴다. 또 너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양쪽에서 혼이 나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더 검토하겠다. 이러면 오락가락한다. 이래갖고 이 세 군데에서 비평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으로서는 이 난이도 얘기하지 말자. 무조건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을 낸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내고 성적이 좋으면은 그냥 박수 쳐주자. 지난번에도 난이도 실패라는 게 4.02%인가가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그건 왜라 칭찬해야 될 일 아니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래야지 시험 문제를 탓하면 되겠냐. 물론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내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마치 북극성처럼 다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출제자들은 그 시험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시험 문제를 또박또박 내시고 결과는요 오히려 성적이 좋으면은 국민들은 좋아하시고 나쁘면은 걱정하시고 왜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도 제가 아주 장관의 직을 걸고 난이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대한민국이 교육과정에 따라서만 충실하게 내시고 성적이 좋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대학에서 변별력을 취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마다는 일정한 수준의 학생이 막 몰려올 때에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적 이외에 건학 이념이라든지 설립 목적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도 그런 것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고 이게 바람직한 입시 아니냐. 그래서 서서히 그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언론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묵직하게 기다려주시면은 저는 그것이 대학 입시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부총리님께서 일전에 그 에드폰테스트라고요. 수능 문제 관련해서 근본하고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억나시는지요? 예, 그 암흑시대에 그 계몽 그리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라고 할 때 에드폰테스, 우리 원천으로 돌아가서 우리 근본을 생각해보자 이렇잖아요. 그 제가 와보니까 장관으로서 수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암초예요. 그래서 에드폰테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서 수능을 왜 보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왜 수능을 쳐야 하는지,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만한 학생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느 대학을 가겠느냐는 대학의 그 특색, 대학이 추구하는 것을 마음에 맞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서서히 글로 갈 겁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한 어떤 수업 그리고 평가 방식의 개선이 수능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그러네. 말씀이고요. 수능이 아주 그거 지켜줘야죠. 네. 근데 서재표 선생님 또 더불어서 하실 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9월에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안 바뀔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문과, 이과, 그렇게 아주 전공으로 좁게 이렇게 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어떠한 그 기술적인 면, 또 디자인을 운영하려면 그 회사의 그 매니지먼트, 경영, 이런 걸 다 가르쳐 학교에서요. 그러나 그 가운데 원이 3개가 있으면은 그 원이 합쳐지는 가운데 보면은 휴머니티스. 휴머니티스를 인문학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디자인이라는 기술도 배워야지, 경영도 배워야지,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배워야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스토리텔링, 또 아이디어, 또 뭐랄까 상상력,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다 배워야 되거든요. 융복합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우리가 하던 문과, 이과 나누는 거 가지고는 이미 세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문과가 이과고 이과가 문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융합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장래를 찾아나가는, 그리고 이과를 하더라도 인문학이나 기초에 대해서는 또 충실해야 되는 이러한 융복합의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것이 이번에 교육과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기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적정화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특히 융합교육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진우 대표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EBS와 수능 연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그 목표로 이제 EBS 70%를 연계를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어떤 수업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게 이제 결국 EBS의 역할, 이제 수능 체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EBS가 수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EBS 와서 EBS 얘기를 하니까 좀 신이 나네요. 근데 EBS가 큰 역할을 해줬어요. 특히 유명한 학원 강사도 다 나오라고 그러고 또 훌륭한 선생님이 다 모셔갖고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의 편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냥 틀기만 하면은 좋은 강의를 복습, 언제든지 녹화해서 틀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아무리 수능을 한다 하더라도 EBS의 그 문제풀이식 공부와 교실에서 하는 이 깊이 있는 선생님과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살아있는 교실하고는 다르죠. 다르나 그래도 EBS가 뒷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연계를 통한 암기식, 그래서 이 문제는 EBS 언제 어떤 난 문제다 이런 식의 것은 좀 지양하려고 특히 영어 문제의 그 지문 같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수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EBS의 또 장점은 아직까지는 좀 살리고 국민들도 아직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 보완하면서 기본의 틀은 유지할까 그럽니다. 네, EBS하고 수능 연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학생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 연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EBS도 해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걸 알지만 EBS 자체가 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완하시고
좀 고쳐나가셨으면 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 확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부총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지금부터는 좀 지방교육 재정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애 이사장님께서 먼저 좀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 24개의 이영애 이사장님께서 먼저 좀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 24개의 개혁 과제에 우리 지방교육 재정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가 세수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교육 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투명성은 정말 더더욱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국가가 세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교육 재정을 좀 축소한다라는 반대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재정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부총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모순되는 요소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 재정에서 교육 재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세의 20.27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얼마 거치냐 하면은 얼마의 교육 재정이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 교육감들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세수가 늘 증대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해도 웬만하면 게 다 흡수가 되고 거기서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요새는 국가 재정이 많이 긴축 세수가 이렇게 느는 게 어려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까딱하면 교육 재정이 축소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과 근데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 학생 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화를 해서 어려운 교육 재정과 나름대로 학생 수가 준되는 그러한 재정의 어떤 감축 효과를 잘 맞물려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은 낭비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 재정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GDP의 대개 한 5% 수준은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5%만 5% 이러한 고정을 두고 만약에 내국세가 줄어서 그것이 많이 힘들어진다. GDP 우리 목표 국제적인 기준에도 뒤떨어진다. 예전엔 그걸 능가했었는데 그렇다 할 때에는 저는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크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그러한 것을 우리 재정당국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예전에는 모든 게 넉넉하니까 막 이렇게 베풀듯이 했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재정이 뭔가 우선순위를 하셔서 각 교육감들께서 적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교육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각 교육청에서 이번에 누리과정도 잘 해결을 해 주셨고 다만 내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유보 통합이 돼야 돼요. 네. 누리과정의 핵심 문제가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를 통해서 해나가는 어린이집을 교육감이 재정 부담만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기관 통합까지 마치기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정부가 꼭 완수해서 교육감이 당신의 일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하는 근본 원칙을 만들고 그 추가 부담은 정확히 계량을 해서 그것이 재원이 적정한가를 교육부가 잘 책임지고 검토하고 최종적인 것은 국가가 모든 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책임 교육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과정 이런 교육 환경 개선 등 이게 국가 정책하고 그리고 또 이 지방교육 재정 간의 연계를 위해서 이 재원 배분 체계를 재정립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어요, 부총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씩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병일 교수님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이제 교부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교부금의 분배 기준을 이제 약간 변경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적용하는데 학생 수라는 그런 요소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을 31%에서 50%. 그렇지만 학교 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 수의 가중치가 두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좀 더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되겠고 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서 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의도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들께서 꼭 물어보실 걸 물어보시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은 투자고 곧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흔들린다면 교육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발점이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예전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재정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다만 도지사가 요번에 좀 교육 재정을 추가로 더 좀 마련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배분 방식 중에 학교에 따라서 배분하는 부분은 안 건드리고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되어지는 방식을 적용되는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5대5를 맞추자. 이제 그런 결정을 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지방에 있는 도 단위에서는 학생이 쭉쭉 줄거든요. 그러나 학교는 안 주니까 기본 경비에서 결국은 이거 운영이 어렵지 않냐 이런 또 다시 말하면 파일을 놓는 거기 때문에 한쪽을 조금 배려하다 보면 한쪽이 주는 거니까요. 살림줄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결정을 좀 보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하더라도 이걸 단년도에는 안 하겠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못 들어가듯이 조금씩 온도를 높여서 몇 년에 걸쳐서 해보면서 시행착오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 하지 재정을 하루아침에 뚝 띄어서 빼올 수는 없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역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도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예전에는 모든 시도가 다 학생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지금은 어디는 많이 늘고 어디는 확 줄고 그러한 편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김진우 대표님께 또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배분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타격을 크게 받는 그 도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30-40% 학교가 이제 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소규모 학교가 어쨌든 재정 때문에 통폐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마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가 또 사라지면 이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떤 교육 재정을 절감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어떤 소규모 학교라도 이렇게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하고 좀 이게 좀 서로 부딪히는 가치 같은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장관이 돼서 맨 처음에 간 데가 학교가 막 무너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기 장도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가 흑산도 바로 옆에 있는 긴 섬인데 학교가 하나 있어요. 학생이 한 명에 교사가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0억이 들어요. 그 학교를 수리하는데요. 그래서 참 가긴 갔는데 이 학교를 고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학생 졸업하면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2년 뒤에 한 학생이 또 들어온대요. 그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마을은 아주 뭐 시물 앞에서 이게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배 타고 한 20분만 가면은 큰 학교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동창도 있고 그런 학교다운 데 가서 여러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학교지 이렇게 독서 선생이 전 과목을 전 학년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그저 대명짜리 학교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5년간 260개의 학교를 통폐합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기준을 볼 때에는 뭐 좀 수없이 많은 학교들을 통폐합 대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학교의 전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키우는 기능 이상 그 마을의 중심이 돼갖고요. 네. 많은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조화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예가 있는데 전남 한평에서요. 그 사립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서 4개 중학교가 하나의 거점 중학교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숙사도 짓고 이러면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개 고등학교가 합쳐서 일반 거점고 하나와 특성화고 하나로 해서 기숙사도 줘주고 또 이렇게 학교 스쿨버스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합의를 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한면에 한 학교 두는 이 정책이 감당을 못할 때쯤 되면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서는 이 부분은 워낙 이제 그 주민들의 동의라고 그럴까 컨센서스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아주 현실의 문제로 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김진우 대표님 지금 학교 규모 적정화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좀 더 하실 질문 있으신지요? 네. 예, 뭐 최근에 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학교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어떤 교육 재정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공교롭게도 이 안전 문제가 제일 큰 화두예요. 그래서 먼저 생명 존중과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제일 중요시해요. 그래서 제가 책상 위에는 자살 통계부터 해서 나와요. 네. 다행히 지금 56명의 학생이 금년 7월 말까지 자살 통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작년이 11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쭉 통계가 매년 줄어요. 근데 이번에는 2자릿수 이하로 줄이고 나중에는 한 50명 이하로 줄여야겠다.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잃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새는 애가 이렇게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다행히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자살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 같은 다행입니다. 정신이 퍼지면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되는 거는 생명 아니에요. 살래는 명령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살래는 명령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은 그 천명을 하는 것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우리 어떤 인성교육부터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건물이나 안전시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데서 사람은 사는구나, 활동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학교같이 안전한 데를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요새는 또 우리 성폭력 문제가 나와요. 이건 정신적인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 상태의 안전성,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정서적인 면까지, 또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그 성적인 자기 결정권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거
그동안 이런 것이 좀 희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깨닫고 아주 전 교사에 대한 그러한 성 예방 교육 다시 실시하고 아주 점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에서 안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교를 그동안은 이제 재해의 어떠한 사후 대책만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방까지 쓰도록 하고 한 20%까지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학교를 해서 지금 교육부가 단단히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재정이 들지만 네. 그러나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학교다. 이걸 아주 뿌리 깊게 인식할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어떤 환경, 여건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넘어서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하시고 또 이 사후 대책을 넘어서서 예방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좀 다가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서재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개혁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추가로 좀 하실 질문 있으신지요? 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교원 명예퇴직을 2,000명 정도 추가로 수용하여 향후 2년간 매년 7,500명씩 명예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예년의 경우에는 교육청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자를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교육 재정 개혁 방안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에 대한 교부 방식이 개선한다는 계획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교원 명예퇴직 확대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부총리님. 네. 명예퇴직 하시겠다면 저는 뛰어가서라도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직이 네. 얼마나 신성하고 소중합니까? 네. 선생님을 정말 위하는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자조가 이제 섞이게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명예퇴직 하실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교직의 안정, 교직의 권위, 그리고 교직에 대한 그 자긍심, 그 맨 처음에 분필을 잡고 교단에 쓰셨을 때, 뭐랄까 초심이라 그럴까, 그거를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하시는 게 그게 바로메타라고 봐요. 한국 교육의 그 위기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명퇴하시겠다는 선생님이 몰리시다가 지금 조금 줄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러나 한번 명퇴하시기로 하신 분을 또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못 하신다 이러면은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명퇴의 자금은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걸로 했는데,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선생님이 퇴직하시면 학교가 구멍이 딱 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한 2,000명씩은 늘려드리고 7,500명씩 하는데, 또 다행스럽게 지금 또 우리 청년 또 선생님의 지원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새로 임용하면서 선순환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명퇴의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다. 그런 교육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정이라는 입장에서도 양측에서 한계를 한 2,000명으로 좀 추가해서 한 7,500명씩 모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지방교육 재정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재원 배분을 좀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재정 운영을 또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좀 충분한 좀 재원이 확보가 돼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금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인성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그 부총리님께서 교육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성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 진흥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인성교육 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재표 선생님한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 20일자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단독 법률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 학교나 교원 등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예상되시나요? 인성이 뭐냐 그러면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다양하고 포용적인 개념이고, 저는 인성교육은 그저 교육을 다시 한번 풀어 쓴 거다 이렇게 봐요. 교육의 본질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건데, 이것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외에서도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대한민국이 전체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을 뒷받침하도록 국가 전체가 법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자. 그런데 기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담는 그릇이다. 네. 그래서 이 그릇이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고귀한 그릇일 때에는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아주 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기본이다. 그래서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식 위주에서보다 인성이 항상 출발로 생각하셔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또 결과도 인격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지식은 시간이 가면 늘어나는 것이고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집중을 해주시면은 지식보다는 지혜, 그리고 지혜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품, 인품 자체를 키우는 그러한 원천적인 그러한 교육으로 해나가시면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도 인성교육에서 성공적으로 돼왔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나 우수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내에서는 막 그냥 우리 애들도 집안에 가둬놓으면 시끄럽듯이 우리끼리는 여러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아주 빛을 발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성과를 저는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뭘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전 국가적으로 인성교육에 힘을 모으자 하는 법으로 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성교육을 진흥한다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것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교육 정말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인성의 중요성을 국가 사회적으로 좀 환기를 시키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을 둬서 지혜로운 인간 그리고 성품이 좋은 인간을 키우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김진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수험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대입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부분으로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 사교육 쪽에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코칭을 하면서 뭐 1회에 뭐 몇십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입시와의 이 관련성 가운데서 이 인성교육이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도 그 점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도 자루 재듯이 점수를 매겨갖고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성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때 어떻게 발현하느냐는 사실은 신비한 거예요. 사람 됨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 됨됨을 키워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식을 칼이라고 보면은, 칼을 의사한테 줬을 때는 사람 생명을 살리지만 살인 강도한테 넘어갔을 땐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살인 강도가 되느냐, 의사가 되느냐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무슨 채점을 하거나 이래도 몰라요.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인증제라든지 또 학원의 단기간에 몇 마디 대답을 하는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전 학년을 통해서 상황에 학생들의 특징을 특히 자유학기제처럼 여러 가지를 살피셔서 하는 그 여러 선생님, 여러 담임 선생님들의 여러 오랫동안에 쌓여온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기술적으로 해서 무언가 그려지는 그것도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으로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지 다른 거 일체 우리가 고려를 안 하기로 했어요. 특히 뭐 각종 인증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인격을 인증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다만 대학에서 어떠한 학생을 고르겠다. 또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다 맡깁니다만은 대학도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이 벌써 아주 그 고도의 그 지식의 사회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학생들의 인성 부분은 잘 정리되리라고 생각하고 대학 총장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주 깊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좀 안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증으로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영애 이사장님께 또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대학들의 그런 인성 그 면접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수강생들에게 인성 컨설팅이란 과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인성과 같은 사실 정서적 능력을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부분에 또 점수가 좋다 그러니까 비용을 또 굉장히 쓰려고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원연합회하고도 제가 좀 의논을 해서 이런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좀 자제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 뭐 광고에다 이렇게 내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육부에서 아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 교육부나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형들께서도 그렇고 또 사교육, 이른바 사교육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시에는 단계별로 교육부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번에 대책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이 아마 대학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 스스로가 그 인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 그 시간이면은 좋은 책을 읽고 또 대자연과 접하면서 사색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보고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부총리님께서요,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도 이 행복한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형들께서 꼭꼭 집어서 지금 교육부가 고심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교육이 우리 내부에서는 비판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세계적인 이게 롤 모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교육 포럼이나 이번에도 남미에 가서 보니까 전부 저보고요. 한국 교육을 그대로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는 우리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자신감 가지시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학교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도달하는 정점이 세계 교육의 정점이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그러한 또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위하여 더 헌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장관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총리. 혹시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분씩 해주시겠습니까? 박경미 교수님부터요. 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인성교육진흥법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성교육 촉진법 이것이 참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에 대한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셨으면은 그런 서류 작업 같은 거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지원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기업 마무리 발언 우리 서재표 선생님, 네, 말씀 주시죠. 네. 네, 저도 자유학기제를 연구학교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정말 행복한 우리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봐가지고 정말 내년도 전면식 되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학습량에 대한 양을 줄여가지고 부담을 좀 많이 줄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영애 이사장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총리님을 뵈면서 좀 알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이들이 참 많이 교육에서 이렇게 뒤떨어져 있다라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우리 부총리님이 되시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유아교육이 앞으로 이게 부처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통폐합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가 좀 확실하게 기초교육이 좀 잘 돼야 되니까요. 될 수 있도록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대표님. 네.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떤 교육 계획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행복 지수가 지금 가장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원인이 학업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학습 시간이 OECD에서 보면 월등하게 꽤 높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어떤 심야나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이 학업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육운동단체에서 학원을 휴일날 휴무하도록 하는 것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학부모의 95%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학원에서는 또 약간의 반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의견 여쭙고 마무리. 마지막 질문을 주셨어요, 부총리. 네, 다 들어서 말씀 주시죠. 네 분 말씀이 다 참 어르신 말씀이고 장관으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부만 하는 애는 반드시 바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자연이라는 좋은 우리 교과서가 있으니까 자연에 가서 뛰어야 되고, 또 100권의 책보다는 100명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그 지혜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교육은 사랑과 신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는 우선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또 우리 교육당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여러 가지를 서류로 확인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선생님들이 훌륭하셨고 교육이 잘 됐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신뢰하에서 좀 뚜벅뚜벅 이렇게 했을 때 큰 인물이 나오고 노벨상이 나오고 세계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래서 우리 교육이 이제는 선도형 교육,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살이 제일 많고 이혼이 제일 많고 애는 못 낳는 이 사회가 이제 교육이 바꿈으로써 행복한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행복교육의 기반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육이 바뀜으로써 네, 학교가 행복해짐으로써 행복한 사회가 된다, 행복한 국가가 된다라는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과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나 사건에서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네, 오늘 이 방송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특별기획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 1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